돈이 지나가고 가격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뀌면 권력도 바뀐다. 은행은 예금과 외환, 기업 결제의 접점을 잃고 카드사는 소비 결제의 길목을 내준다. 증권사는 가격 발견과 상품 중개의 앞자리에서 밀려나고 보험사는 리스크 인수의 자리를 잃어가며 자산운용사는 운용 보수와 상품화 기회를 놓친다.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이 잃게 되는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쪽이 차지한다. 손실의 목록 뒤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권력의 목록이 있다. 금융의 게임화가 진행될수록 이 권력들은 인가받은 금융회사와 거래소 장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플랫폼과 프로토콜, 데이터 사업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그리고 법 집행 체계 사이에 흩어져 재배치된다. 이 재배치 핵심에는 5가지 권력이 있다. 상장권, 가격 발견권, 리스크 인수권, 정상권, 동결권이다. 상장권은 가격이 생기기 전에 행사되는 권력이다. 호가창에 숫자가 뜨기 전에 누군가는 먼저 무엇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지를 정한다. 무엇이 상장되는가는 곧 무엇이 측정되고 무엇의 자본이 모이며 무엇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가를 정한다. 따라서 상장권은 단순한 상품 구성 권한이 아니라 의제 설정권이다. 상장권을 가진 쪽에는 거래 수수료와 유동성, 어느 대상에 언제 얼마나 많은 자본이 반응했는지의 데이터가 쌓인다. 이 데이터는 시장 수요를 읽고 다음에 어떤 자산과 사건을 시장에 올릴지 판단하게 해주는 자산이 된다. 먼저 무엇을 시장에 올릴지 정한 쪽은 거래의 입구뿐 아니라 그 시장이 커지며 만들어내는 수익과 정보 우위까지 함께 차지한다. 가격 발견권은 상장된 대상에 붙는 숫자가 시장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권력이다. 공개된 시장의 가격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장부에서 형성된 숫자가 다른 시장이 참고하는 기준 가격이 되느냐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음 행동의 기준이다. 언제 손절할지, 언제 담보를 더 요구할지, 해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투자자가 공포를 느낄지, 기대를 품을지가 모두 가격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는 것은 그 시장의 숫자가 다른 시장의 주문과 담보 요구, 해지 비용과 투자 심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기준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는 거래 기록도 함께 쌓인다. 어떤 사건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몰렸는지, 어느 시점에 확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지갑과 계정이 어느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았는지는 모두 데이터가 된다. 이 데이터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리스크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며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는 자산이 된다. 리스크 인수권은 가격이 붙은 리스크를 실제 거래로 만드는 권력이다. 상장권이 무엇을 시장에 올릴지를 정하고 가격 발견권이 그 대상의 기준 가격을 만든다고 해도 손실 가능성을 받아줄 자본이 없으면 시장은 깊어지지 않는다. 리스크는 가격이 붙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설 자본을 만나야 비로소 이전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반대편에 서고 어떤 조건으로 그 리스크를 받아들이냐다. 리스크 인수권을 가진 쪽은 손실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에 필요한 프리미엄과 스프레드, 담보와 증거금, 포지션 한도를 정한다. 이 조건이 정해지는 순간 막연한 리스크는 거래 가능한 계약이 되고 그 계약에 들어올 자본의 비용 구조와 기대 수익의 범위도 함께 정해진다. 거래가 반복될수록 어떤 리스크가 언제 커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손실이 집중되는지, 어떤 담보와 청산 기준이 버티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쌓인다. 이 데이터는 다음 리스크의 가격을 더 정확하게 매기고 받아들일 리스크와 피해야 할 리스크를 더 빨리 가르는 정보 우위가 된다. 그래서 리스크 인수권을 가진 쪽은 남들이 피하려는 불확실성을 계산 가능한 프리미엄과 반복 가능한 수익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정상권은 거래를 최종 확정하는 권력이다. 계약은 마지막에 누가 받고 누가 잃는지가 확정되어야 끝난다. 정산이 작동하려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어떤 데이터 원천을 신뢰할지,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최종 판단을 내릴지가 정해져야 한다. 정상권을 가진 쪽은 계약의 마지막 규칙을 쓰고 담보와 대금이 누구에게 전달될지 확정되는 절차를 운영하며 시장 참가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장부를 만든다. 어떤 시장이 분쟁 없이 반복적으로 정산될수록 그 시장에는 더 많은 거래와 유동성이 모이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래 기반과 신뢰 자산이 커진다. 동시에 어떤 사건이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지, 어떤 데이터 원천이 시장에서 신뢰받는지, 어떤 조건이 다음 계약에서 더 명확히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쌓인다. 이 데이터는 다음 계약의 조건을 정교하게 만들고 정산 리스크를 줄이며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신뢰 기반이 된다. 동결권은 앞에 네 권력과 층위가 다르다. 상장권, 가격 발견권, 리스크 인수권, 정상권이 시장 안에서 거래를 만들고 굴리는 권력이라면 동결권은 그 거래가 딛고선 결제 자산과 담보 자산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아무리 시장이 분산되어 있어도 거래에 쓰이는 자산의 발행자나 법 집행 체계가 특정 주소의 이전을 막고 상환을 거부하고 담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 시장의 마지막 통제력은 그 자산을 붙잡을 수 있는 쪽으로 보인다.
동결권을 가진 쪽은 어떤 참가자가 결제망과 담보망 안에 남을 수 있는지, 어떤 거래가 제도권 자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이 권력은 직접 거래 수수료를 만드는 권력이라기보다 기관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신뢰 조건을 만드는 권력이다. 동시에 그 자산을 발행하고 통제하는 쪽에는 유동성과 준비자산, 상환 통로와 법 집행의 접점이 모인다. 그래서 동결권은 시장 바깥의 부수적 권한이 아니라 앞에 내 권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바닥을 정하는 권력이다. 지금 미국은 이 권력들을 하나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시장에 올릴 수 있는 대상은 연방규칙과 미국 플랫폼의 심사체계 안에서 정리되고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가격과 데이터는 24시간 열려있는 글로벌 거래 화면에 쌓인다. 리스크를 받아들 자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움직이고 계약을 닫는 정산 절차는 미국 제도권과 오라클 거래 인프라 주변에서 굳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가 뒷고선 결제 담보 자산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려고 할 때처럼 여러 형태로 규제되거나 아예 동결 압수될 수 있다. 겉으로는 분산된 시장처럼 보여도 시장과 가격, 담보와 정산, 동결의 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면 시장의 중심은 결국 그 기준을 만들고 수용한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 흐름이 곧 새로운 금융질서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 권력은 하나의 덩어리로 한꺼번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부와 플랫폼, 자산과 제도 위에 나뉘어 자리 잡는다. 어떤 자리는 이미 미국 인프라가 차지했지만 어떤 자리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고정되지 않은 자리가 있다는 것은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편의 질문이 열린다. 한국은 아직 남아있는 자리를 계속 남에게 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준비해 한국의 인프라로 만들 것인가? 이미 흔들리는 방어선에 더 오래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건과 리스크를 한국의 장부 위에서 상장하고 가격화하고 인수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것인가? 잘만 준비하면 국경 없는 금융게임판에서 제대로 진 적 없는 이 다섯 권력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다.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 없는 자산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 통하는 단말기 스마트폰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6,54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22%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 스마트폰은 2025년 기준 전 세계 활성 스마트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외에 이 정도 규모의 다국산 단말기를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전자제품 판매 실적이 아니다. 이미 금융의 접점은 은행 창구와 실물 카드, 오프라인 결제 단말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 계좌를 확인하고 돈을 보내고 카드를 등록해 결제하고 본인임을 인증하고 투자 자산을 사고 파는 일은 이제 대부분 손안의 화면에서 이루어진다. 온체인 금융으로 넘어가면 이 흐름은 더 깊어진다. 지갑을 만들고 키를 보관하고 거래에 서명하고 토큰을 보내고 AI 에이전트에게 지출 한도와 사용 범위를 정해주는 일이 모두 단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가올 금융질서의 중심이 될 시장들 역시 객장이나 지점이 아니라 단말 위에 앱으로 열린다. 다시 말해 탈은행, 탈국경, 탈규제로 치닫는 게임판에서도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융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디지털 자산의 권한이 현실 경제에서 행사되는 관문이다. 다섯 권력이 다 금융 질서의 승부처라면 갤럭시폰은 그 판에 한국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패다. 그 패는 이미 다른 쪽에 의해 먼저 쓰이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 삼성은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미국 갤럭시 사용자가 삼성 월렛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이어지는 접점을 열었다. 코인베이스는 이 협력이 미국 내 7,500만 명 이상의 갤럭시 사용자를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더 많은 세계 갤럭시 사용자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력은 갤럭시폰을 글로벌 디지털 자본 인프라의 노드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행보는 한국이 마주한 빈자리도 드러낸다. 그 단말 위에 먼저 올라탄 것은 한국의 통화와 한국의 시장이 아니라 미국 거래소와 달러 중심 디지털 자산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같은 단말 위에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지만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과 한국형 시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만든 단말이 한국 금융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 자본 인프라의 배포 채널로만 쓰인다면 한국은 가장 귀한 접속면을 갖고도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금융 질서를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 된다.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위기적 엄청난 기회는 같은 자산이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방치하면 갤럭시폰은 달러 기반 디지털 금융이 한국과 세계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통로가 되고 준비하면 한국의 통화와 시장이 국경 없는 금융 게임판으로 나아가는 입구도 된다. 자산을 전략으로 바꾸려면 갤럭시폰 위에 원화 기반 결제 자산과 한국의 사건 리스크를 거래하는 시장, 그리고 그것을 정산하고 통제할 한국의 규칙을 얹어야 한다. 단말은 출발점이지 완성된 전략이 아니다. 전략편은 바로 이 전환의 설계도다. 제4부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다룬다. 한국이 세워야 할 것은 또 하나의 금융 앱이 아니라 금융 앱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원화 기반 결제 자산인 K1, 한국의 사건과 리스크를 가격화하는 KPM, 그리고 그것을 세계 사용자 연결하는 갤럭시 폰 접속면이 결합된 통합 인프라다. 제5부는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굴리고 넓히고 지킬 것인가를 다룬다. 한국 보험사가 떠안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공급망 리스크를 글로벌 분산 자본과 연결하는 방식, 공식 제도화가 늦어질 때 시장을 먼저 확보하는 역의 선점 전략, 그리고 아무 사건이나 올리는 도박장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해지 인프라로 남기 위한 상장 심사와 정산, 게이트 키핑의 원칙을 밝힌다. 결국 전략편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국이 가진 단말을 남의 금융질서로 배포하는 통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원화와 한국 시장이 세계로 나가는 인프라로 바꿀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갑자기 영상 틀자마자 10분 동안 이렇게 긴 글을 읽게 되어서 여러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우리 대학원생과 함께 쓰고 있는 가지 한국금융산업의 몰락, 한국금융은 망했다라는 책에 그 이름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의 이 전략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편의 서문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처참하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참 힘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메타가 예측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측 시장과 하이퍼리퀴드 같은 연구 선물 시장은 사실은 같은 시장입니다. 결국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베팅을 하는 시장에서 성장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파생금융과 보험과 재보험을 뒤섞어서 이제 갬블링과 보험과 파생금융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것을 온체인이라고 명명하고 블록체인에 올린다, 이런 뜻의 온체인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디파이라고 오랫동안 불렀는데요. 이 모든 이런 주체들이 탈중앙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파이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해서 온체인으로 미국이 명명하고 이 온체인을 가속화하는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법은, 물론 미국도 갬블링이나 여러 가지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엄숙주의를 내세워서 모든 시장을 다 닫아걸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추이를 두고 지켜보다가 이것을 미국이 선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뒤따라서 법제화를 하는, 그러니까 선 시장 후 제도화를 착실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러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최근에 펴낸 책 달러 역사를 보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80년 체제 이후에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고 트럼피즘의 본질은 무엇이며 미국이 왜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미국이 달러를 부축하기 위해서 온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런 가격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워낙에 이런 계절적 요인을 타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 세계는 비트코인 가격이 좋아야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세계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보통은 비트코인이 건재하고 비트코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던 생태계가 굉장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크립토 겨울의 특징인데요.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만 시들시들하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온체인 금융은 전통 금융하고 뒤섞이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 놀라운 그 확장력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사회가 깨어있지 않은 데다가 한국의 금융 관료들이라든가 엘리트들도 이 부분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마어마한 미디어 기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좀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이런 거대한 미디어 그룹, 주변적인 회사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중심이 된 미디어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청산을 당하거나 부도 위기에 빠진다거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만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여기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재취업이 다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들의 어떤 인더스트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면 이 일을 시작으로 해갖고 이 업계가 쪼그라들겠죠. 쉽게 말해서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 회사의 경영의 방만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가 오래전부터 병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광고주들도 떠나고 하면서 이제 시청자와 광고주들이 한꺼번에 떠나버린 그런 형해화된 그런 인더스트리가 간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로서 이제 거대한 이제 미디어 기업이 하나가 이제 무너졌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재취업이 어렵다면 그것은 이 인더스트리가 쭈그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인더스트리가 없어졌냐? 사람들은 여전히 콘텐츠를 소비하고 뉴스를 소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요? 네, 인터넷과 포탈과 심지어는 AI를 통해서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한국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한테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우리가 그 참교육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교조에서 2년 전에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영될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한국의 어떤 권력에 나 한국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을 겁니다. 그런 증거는 또 있죠. 백종원 씨가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해인가요? 흑백요리사 2에 백종원 씨가 진행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에 만약에 미디어 기업이 이 흑백요리사를 만들었다면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죠. 마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중심으로 한 뭐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뭐 방영한다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의 이제 미디어 기업들, 미디어 플랫폼들이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얼마나 그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건부라고 불리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권력이라는 측면이 꼭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그 인더스트리의 영향력을 대변할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것을 뉴스로 삼을지 안 삼을지에 대한 권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광고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침몰이 시작됐는데요. 이 똑같은 일이 금융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박이라고 터부시에 오는 그런 스포츠 베팅이라든가 정치 일정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이 폴리마켓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파생금융과 보험과 연결돼 갖고 엄청나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IC는 2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리고 메타의 저커버그가 2018년도에 리브라를 만들었다가 청문회에 불려가서 혼나고 나서는 크립토에 대해서 계속 움츠려 있었는데 역시 젊은 CEO답게 도전장을 빨리 내밀었습니다. 이 예측시장 200조 달러라고 하는데 200조 달러의 예측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므로써 이 예측시장이 재보험, 보험 파생금융의 기본 플랫폼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가 다름없습니다. 이런 모든 예측시장과 이런 탈중앙 이런 온체인이 표준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호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더의 가격을 보면 뭐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좀 무색해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계절과 달리 그러니까 뭐 2022년도에도 NFT가 꺼지면서 이런 겨울이 왔었고 2018년에도 ICO 붐이 꺼지면서 이런 겨울을 겪었었는데요. 그 전의 겨울에는 사실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이런 온체인의 움직임이 확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온체인의 움직임은 굉장히 무섭고 이것은 정확하게 한국의 원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 질서 전체를 이제 흔들게 될 건데요. 한국이 이것을 대비하고 깨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퀘션이 있어서 올해만 제가 자산 토크나 그다음에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그리고 달러 역설 그리고 지금 이 제가 읽어드린 이 책 그리고 이제 유럽 정세에 대한 책 그다음에 기계 이코노미에 대한 책을 지금 연달아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분야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둘러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한국의 레가시 금융 기업과도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그분들 중에 상당 분들은 아니지만 중요한 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있고요. 이 흐름 속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관료들과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 한국의 금융 엘리트 관료들이 이 세계의 변화의 움직임의 함의를 진정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게임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였기 때문에 무국경 그다음에 탈규제, 탈은행이라는 것을 진짜로 이것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막연한 그런
감상에 젖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게임의 국경이 없이 국제적인 분업 속에서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고 하거든요. 게임 아이템 거래는 원래 약관과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겁니다. 약관과 법에 의해서 금지됐고 거래를 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거래가 되어왔고 국제적인 분업까지도 만들어냈거든요.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공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사법 영역에서 이것을 하나의 재산권을 인정해 가면서 결국은 약관과 공식적인 게임 아이템을 개인이 사적 소유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간의 거래가 가능한 사적 채권이라든가 사적 재산권으로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결국 온체인에서 일어나서 결국 많은 것들이 토큰화되고 그다음에 예측 시장이 한국의 현물 시장을 흔들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긴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비트코인이 6만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 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라방을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라방보다는 이렇게 좀 압축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좋지 않아서 이 세계에 대해서 뭐 지금 AI 시대 때 크립토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조금 좀 생뚱맞게 보기도 하고 정신 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한 지표죠. 근데 가격은 선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후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세계가 진짜로 이 인더스트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파죽지세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전략적으로다가 품으려고 하고 결국은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질서를 다시 80년 체제를 뒤엎고 국민국가 국경 중심의 국민국가 시스템을 뒤엎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 시스템으로 금융을 재편할 때 한국 금융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한국 금융에서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죠. 한국은 법치 국가라기보다는 인치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거나 책임질 것 같으면 이제 불러서 그만두게 하면 그냥 금융회사들도 눈치를 보다가 그만두고 하는 좌절을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으로 미국처럼 미국에 있는 모험가들처럼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세계가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책도 쓰고 있고 달러 책도 썼고 그리고 이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내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먼저 이렇게 제가 전략편의 서문을 좀 읽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도움이라기보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금융산업이 결국은 온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온체인과 레가시 금융의 경계는 점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버쩍거리는 객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ATM 머신을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금융산업이야말로 규제 속에 있기는 하지만 전자와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기반 시스템과 서비스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금융 산업들이 이제 온체인으로 갈 때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에 자리 잡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체인은 온체인의 문법이 있는 건데 전통적인 금융이 하루아침에 온체인에 들어와서 이자 경쟁이나 이런 걸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빅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태까지 코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슨 이거를 가지면 이제 야구장을 입장할 수 있다든가 이거를 가지면 K-팝을 들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용처를 지정한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만든 모빅은 그런 용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올라오는 분들한테 나눠줬고 그 다음에는 대기업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조금씩 이제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모빅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사운드한 장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매우 사운드한 장부지만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마약을 한다거나 혹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불확실성 속에 있는 이제 엄청난 양의 사토시 나카모토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채굴 한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가지고 있는지가 불확실한 그런 언노운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빅은
산에 올라오는 사람한테 수고를 대가로 해서 좀 특이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한 장부만 유지하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모빅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했다. 좀 고생을 했지만 일찌감치 만들어 놓고 지난 몇 년 동안 오르고 내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의 금융도 온체인으로 나가려면 파트너가 필요한데 저희 모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체인 레가시 금융 쪽에서도 이 파트너를 찾다 보면 결국은 이제 다른 조건보다 더 좋은 이자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생태계 리더가 특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한다거나 돈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장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 모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요. 저희 모빅의 정체성이 바로 한국의 뒤늦은 이 전통적인 규제 속에 묶여 있는 이 금융이 온체인으로 나갈 때 그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빅은 무엇을 얻느냐? 모빅은 애초에 에어드라는 목적으로 나왔고요. 등산에서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공공재를 합리적으로 근거 있게 나눠주면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배운 모빅이 실험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빅은 특별히 재단이 팔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거 있게만 나눠주면 생태계는 확장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근거 있게 나눠줄 것이냐는 고민했을 때 결국은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거품이 꺼졌지만 그 거품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꺼진 게 아닙니다. 뭐 원숭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에 판매되다가 꺼진 게 아니라 온체인이 드디어 이제 블록체인이 드디어 트레디파이하고 연결되면서 뭔가를 하려는 시점에 이제 손바꿈이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이제 계절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위기만 극복한다면 결국은 지금 증명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과 보험과 파생금융은 같은 것이고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예측 시장이 결국 현물 시장까지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글을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런 시장이 통합될 때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 한국의 금융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허겁지겁 온체인, 블록체인 장부 만들어 갖고 해봐야 때가 너무 늦습니다. 이 세계도 이미 그 쟁쟁한 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을 설정한 어떤 저희 모빅 같은 프로젝트가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처음에 시작할 때 맨바닥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갖고 플랫폼으로 나간다면 한국형 예측시장이나 한국형 파생금융, 한국형 연구 선물 시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다 나름대로 굉장한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그 플레이어들이 전통시장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시장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름을 만든 거거든요. 이 시장에서 컸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레가시 금융이 온체인의 눈만 뜨면 얼마든지 이 시장을 빼앗거나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책을 써내는 이유는 이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침체된 것만큼 침체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을 우리의 금융산업을 기다려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상황의 인식 속에서 한국의 원화를 살리거나 한국의 지금 여기서 읽은 것처럼 한국의 이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형 예측시장, 한국형 보험시장, 한국형 파생금융 온체인 시장을 나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엘리트 지식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그냥 도박이고 이것을 투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오늘도 헤매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좀 깨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의 오랜 독자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제가 요새 무엇을 하고 있고 모빅 프로젝트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과 한국의 금융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으니까요. 열심히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